한국, 도와주세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생방송 중 울먹이며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 푸제남 8만 톤 항모가 센카쿠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미국도 나토도 유엔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일본 혼자서는 단 6시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후 중국 함대가 급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베이징 증시는 21% 폭락했고 중국 외교부 장관은 생방송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대체 한국이 뭘 한 겁니까? 미 국무부 32년 경력 저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윌리엄슨입니다. 외교 분야에서 32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봤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본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미일 동맹, 그 튼튼한 관계를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한국요? 글쎄요. 한반도는 항상 복잡했습니다. 북한 문제로 정신없고 일본과는 늘 역사 문제로 다퉜죠. 솔직히 우리는 일본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12일 새벽 4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DC는 아직 어둠 속이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는 단 3줄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푸제남, 동중국해로 출격, 일본 자위대 전면 경계 태세, 미칠함대 즉각 대응 준비. 상황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20명 넘는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CIA, NSA, 인도태평양 사령부. 모두 잠옷 차림에 급히 나온 흔적이 역력했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동중국해 한가운데 거대한 항공모함이 보였습니다. 길이 316m, 만재 배수량 8만 톤. 중국의 자랑, 푸제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구축함 4척, 호위함 6척, 잠수함 3척이 따랐습니다. 총 14척의 함대가 일본 센카쿠 열도를 향해 북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국방부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12시간 전부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상하이 군항을 떠나 시속 20노트로 북상 중입니다. 현재 속도라면 36시간 후 센카쿠 열도 12L이 안쪽에 진입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2L이, 그건 영이었습니다. 중국이 일본 영해에 항모를 보낸다는 뜻이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반응은요? 즉시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베급 구축함 2척을 급파했습니다. F-15 전투기 24대가 오키나와 기지에서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으로는 중국 함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숫자로도 밀리고 무기 체계로도 밀립니다. 푸제남은 J-15 전투기 48대를 탑재했습니다. 일본 이즈모급 헬기 항모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할아버지 로버트 윌리엄스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해병대 소위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단했다. 저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국방부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며 일본과 함께했죠.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믿을 건 일본뿐이다. 한국은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해. 동맹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져. 저는 아버지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외교관으로서 일본은 완벽한 파트너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도쿄에서 직접 연결됐죠. 일본 외무차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 개입을 요청합니다. 치함대를 동중국해로 보내주십시오. 항모 전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은 진심입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진심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센카쿠를 점령할 겁니다. 실제로요. 중국 해병대가 탑승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CIA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00페이지짜리 분석 문서였죠. 중국의 의도, 일본의 대응 능력, 미국의 선택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관련 내용이 단 2페이지뿐이었습니다. 300페이지 중에서 고작 2페이지. 그것도 대부분 북한 관련 내용이었죠. 왜 한국이 이렇게 적게 다뤄졌을까? 당시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중일 문제니까요. 한국은 상관없다고 봤죠. 그날 오후 3시
다카이치 사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도쿄에 집중했죠. CNN, BBC, 알자지라 모두 생중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단호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입니다. 어떤 침범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은 즉각 함대를 철수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다는 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확실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초, 3초. 그리고 그녀가 답했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이 아니었습니다. 회피였죠. 다른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중국 함대를 막을 능력이 있습니까? 또 침묵. 이번엔 5초. 자위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흔들리고 있어. 그럴 리 없어. 일본은 강해.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이잖아.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 느껴져. 그날 밤 11시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일본 방위성이었습니다. 한국의 협조를 요청하려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해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청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론 중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2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손을 벌린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리고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쓴 편지였죠. 누렇게 바랜 종이에 만년필로 쓴 글씨. 한국인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은 조용하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언젠가 세상이 놀랄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그 편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하나. 한국을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가.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일본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하지만 12시간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푸제남은 계속 북상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미국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죠. 그 침묵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새벽 5시였지만 환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긴장감이었죠. 공항은 조용했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죠. 악수도 짧았고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환영은 없었죠.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급한 상황에선 서로 격려하고 협력을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냉담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탔습니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평택입니다. 평택,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옆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곧 보시게 됩니다.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고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했죠. 1시간 20분을 달렸습니다.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기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옆쪽 산 중턱으로 올라갔죠. 민간인 통제 구역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회색 건물. 겉으로 보면 일반 사무실 같았죠. 하지만 입구에 무장군인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 제시했습니다.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3단계를 거쳤습니다. 미국 국방부보다 까다로웠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튼이 이상했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까지는 예상했는데 지하 7층까지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지하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계속 내려갔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작전실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는 15m는 됐죠.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중앙의 3D 홀로그램이었습니다. 동중국해 전체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입체로요. 중국 함대의 위치, 일본 자위대 배치, 미국 칠함대 동선. 모든 게 실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손을 뻗었습니다. 홀로그램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었죠. 푸제남을 확대하자 갑판 위 전투기 배치까지 보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통합해양 감시 시스템입니다. 언제 만든 겁니까? 15년 전부터 구축했습니다. 15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15년 전이면 2010년입니다. 그때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0명 넘는 인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고 민간인 복장도 있었습니다. 한 모니터 앞으로 안내받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해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 함대는 센카쿠 열도에서 18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6시간 후면 일본 영해에 진입합니다. 일본 자위대 대응은요? 구축함 2척이 150km 전방에서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전력 차이가 큽니다.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양측 전력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함대 총 14척, 항공모함 1척, 이지스급 구축함 4척, 호위함 6척, 공격형 잠수함 3척, 탑재 항공기 72대, 일본 자위대 투입 가능 전력 7척, 아베급 구축함 2척, 무라사메급 호위함 3척, 잠수함 2척, 탑재 항공기 24대. 숫자로 보니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밀렸습니다. 배도 적고 비행기도 적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답하자면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센카쿠에 상륙하면 일본 혼자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대령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다른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더 안쪽이었죠. 보안문이 또 있었습니다. 추가 인증을 거쳤습니다. 문이 열리자 더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VIP 브리핑룸 같았죠. 테이블에 파일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앉았습니다. 대령이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건 독도급 상륙함입니다. 배수량 19,000톤. F-35B 전투기 16대 탑재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F-35B요? 한국이 F-35B를 가지고 있습니까? 20대 보유 중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가졌다는 걸. 그것도 20대나. 두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SME SM-6 미사일 128발 장착. 한국은 이 구축함을 6척 보유했습니다. 6척이요? 네. 그중 3척은 일본이 모릅니다. 뭐라고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지스함 3척을 숨겨뒀다고요? 세 번째 파일. 이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14급 잠수함입니다. 디젤 전기 추진 방식.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중 하나죠. 한국은 18척 보유했습니다. 18척이요? 그중 9척은 지금 동중국해에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9척의 잠수함이 지금 그 바다에 있다고요? 대령이 홀로그램을 조작했습니다. 동중국해 지도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점 9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리 잠수함 위치입니다. 중국 함대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 함대 앞에 3척, 옆에 4척, 뒤에 2척.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5일 전부터입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위성입니다. 아리랑 5호, 6호, 7호. 우리는 중국 군항을 24시간 감시합니다. 푸제남이 출항 준비하는 걸 48시간 전에 포착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요? 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사거리 1500km. 중국 함대는 지금 우리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원하면 지금 당장 타격 가능합니다. 그럼 왜 안 합니까?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 목적은 격침이 아닙니다. 억제입니다. 중국이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제하려는 거였죠.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입니다. 수중 음파 탐지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동중국해를 지나는 모든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잠수함이요? 네. 중국 잠수함 3척도 우리가 추적 중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중국 잠수함까지 추적하고 있었다니. 대령이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우리 공군력입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F-15K 60대, KF-21 20대, 총 120대가 10분 안에 출격 가능합니다. 10분이요? 네. 지금 이 순간도 조종사들은 대기 중입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이륙합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건 미 해군보다 정교했습니다. 정보력, 기동력, 타격력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뭘 본 겁니까? 대령이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싶었던 것만 봤습니다. 우리는 굳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까지는요.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까? 네,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생각했습니다. 32년 외교관 생활 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나라, 복잡한 나라,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고 봤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떠들지 않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령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공식 요청하면 우리는 즉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자존심 문제니까요. 일본이 요청할까요? 할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에 공식 지원 요청했습니다. 방금 청와대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대령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작됐군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바다가 보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잔잔했죠. 하지만 그 바다 아래에선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열한 싸움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는 두께가 5cm는 됐죠.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입니다. 우리는 500페이지 분량의 역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중화민국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쓰인 낡은 종이들이었죠. 1534년 명나라 책봉사절단의 항해 기록입니다. 여기에 조어도, 즉 센카쿠가 중국 영해 내에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나왔습니다. 1863년 청나라 북양 수사의 해도입니다. 센카쿠가 중국 해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저는 평택 작전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앉아 있었죠. 중국이 준비를 많이 했군요.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중국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제학자 12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 교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들 모두 센카쿠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임을 인정했습니다. 카메라가 서명 명단을 비췄습니다.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전공자들이 줄줄이 있었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대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여론전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때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중국 사이버 부대가 일본 정부 홈페이지를 공격했습니다. 화면을 돌렸습니다. CNN이었죠. 앵커가 급하게 읽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방위성, 총리실 홈페이지가 동시에 다운됐습니다. 중국 해커 조직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BBC 뉴스였습니다. 일본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습니다. 복구까지 최소 6시간 걸릴 전망입니다. 중국은 다방면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만이 아니었죠. 사이버 공간에서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평택 작전실이 긴장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한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중국 함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홀로그램을 봤습니다. 푸제남이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속 20노트에서 28노트로요.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예정보다 6시간 빨라졌습니다. 이러면 오늘 밤 11시에 일본 영해에 진입합니다. 일본 반응은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지휘 체계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긴급히 워싱턴에 전화했습니다. 국무부 상황실로 연결됐죠. 치함대를 즉시 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은 차가웠습니다. 의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전면전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신중할 시간이 없어요. 중국은 진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안 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국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충돌을 두려워한 겁니다. 저는 한국 관계자를 봤습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움직입니다. 혼자서요? 필요하다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혼자 중국 함대를 막겠다는 겁니까? 그날 저녁 6시, 중국이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이어도도 중국 영토입니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어도 문제도 함께 해결할 것입니다. 작전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어도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어도가 뭡니까? 한국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저 암초입니다. 우리가 해양과학 기지를 세웠죠. 중국은 예전부터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센카쿠와 이어도를 동시에 노리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 훨씬 큰 그림입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은 처음부터 더 컸던 겁니다. 센카쿠만이 아니었죠. 동중국해 전체를 노린 거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전략의 진짜 목표는 제1열도선 장악. 센카쿠는 시작일 뿐. 워싱턴 포스트도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은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해역을 통제하려 한다. 미국의 태평양 진입을 막으려는 전략. 전 세계 언론이 중국의 야심을 보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해양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였죠. 백악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더 미루겠답니다. 중국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협상이요? 지금 협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생각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보십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대통령 결정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에서 믿을 건 일본뿐이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이고 중국 함대를 막을 힘도 없었죠.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9시 도쿄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TV를 켰습니다. 일본 총리실이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군사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의 불법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이건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영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을 응시했죠. 일본 총리가 한국에 무릎 꿇은 겁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할 차례였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뭐라고 답할까요? 과연 일본을 도울까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할아버지 편지가 또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일본 대사, 호주 대사, 영국 대사도 왔습니다. 총 15개국 외교 대표들이 모였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말할지. 한국 외교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국방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도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실장이 들어왔죠. 국가안보실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60대 초반, 회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죠.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중국해였죠. 센카쿠 열도, 중국은 조어도라고 부릅니다. 500년 역사 자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800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800년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섞인 낡은 종이였죠.
이건 1403년 조선 태종 시기 문서입니다. 동해와 남해 어장 지도입니다. 여기에 센카쿠 인근 해역이 조선 어부들의 활동구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확대된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 선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1531년 중종 때 기록입니다. 제주도 어부 김씨가 표류해서 이 섬에 도착했다는 기록입니다. 조선도정에 보고된 공식 문서입니다. 또 다른 자료가 나왔습니다. 1594년 선조 때 일본 사신과 나눈 서신입니다. 여기에 이 해역이 조선 어장임을 일본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총 347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27건, 승정원 일기 89건, 개인 문집 131건. 모두 1차 사료입니다. 347개요? 네. 중국이 제시한 건 겨우 83개입니다. 우리가 4배 이상 많습니다. 화면에 문서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빼곡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새 화면이 나왔습니다. 중국 문서와 한국 문서 비교였죠. 중국 문서는 대부분 후대 편찬입니다. 명나라 때 쓴 게 아니라 청나라 때 정리한 겁니다. 반면 우리 문서는 당시에 직접 작성된 원본입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중국 문서의 잉크 분석 결과입니다. 18세기 잉크입니다. 하지만 문서는 16세기라고 주장합니다. 모순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잉크 성분 분석, 종이 섬유 분석,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함께했습니다. 화면에 검증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영문으로 된 두꺼운 문서였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중국 문서 83개 중 67개가 후대 조작이거나 왜곡입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중국이 거짓 자료를 썼다는 겁니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국인이었죠. 양복을 입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소개했습니다. 장 웨이 전 중국 국가문물국 부국장입니다. 27년간 중국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장 웨이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제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센카쿠 자료를 조작했습니다. 저도 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중국 영토라는 증거를 만들라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옛 문서를 수정했습니다.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없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심지어 새 문서를 만들어 낡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작업 지시서, 수정 전후 비교, 책임자 명단. 모두 여기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그 서류를 받아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국어로 된 문서들이었죠. 장 웨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유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했죠. 딸이 진짜 역사를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 정부의 거짓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남자의 양심, 고백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도 문제도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였죠. 중국은 이어도도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반면 우리는 1900년대 초대한 제국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도 암초를 한국 해역으로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은 이어도를 조선 해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본 자료에도 나옵니다. 저는 점점 이해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허구였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였죠. 국가안보실장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상 당시 미국 국무부 문서입니다. 여기에 센카쿠 영유권이 불분명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손을 들어줬지만 속으론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미국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기밀 해제된 자료였죠. 냉전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국이 진실을 묵인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요. 국가안보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침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중국이 먼저 규칙을 깼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센카쿠 영유권 분쟁에 제3자로 개입합니다. 우리의 역사 자료를 유엔에 제출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호주 대사, 영국 대사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완벽했습니다. 준비도 완벽하고 증거도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침묵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을 도와주시는 겁니까? 국가안보실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도울 뿐입니다. 센카쿠가 일본 땅인지 중국 땅인지는 국제사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중국의 거짓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준비됐습니다. 중국 함대가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우리 해군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동중국해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회의실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흥분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2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떠들지 않았지만 준비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지만 능력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 마당에 섰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였습니다. CNN 속보입니다. 한국의 역사 자료 공개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중국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상하이 증시가 7%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옳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단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베이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오후 장 마감 시 21%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430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죠.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중국 정부 신뢰도 급락. 국제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역사 자료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큽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택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정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 검열을 뚫고 진실을 요구하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그날 저녁 7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천 명이 됐고 밤 9시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국민을 속이지 마라. 역사를 조작하지 마라. 중국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경찰을 보냈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광저우, 청두, 시안, 전국 12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 국민들도 진실을 원합니다. 정부의 거짓에 지쳤습니다. 그날 밤 10시 중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변인은 땀을 흘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흔들렸죠. 우리는 한국 측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입장은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역사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장 웨이 전 부국장의 폭로는 사실입니까? 또 침묵이었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도망치듯이요.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고위 관료였죠. 사임 성명서에는 짧은 문장만 있었습니다.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이어서 국가문물국 국장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센카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진 17명이 동시에 물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요. 그날 오후 3시 워싱턴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역사 자료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증거를 존중합니다. 센카쿠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재검토돼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미국이 70년간 유지했던 입장을 수정한 겁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합니다. 유엔은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한국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날 저녁 일본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한결 편안해 보였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요. 일본 총리가 한국에 고개 숙인 겁니다.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 국기를 흔드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중국 정부가 마침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 총리가 생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역사 자료 관련 문제를 인정합니다. 일부 문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잡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제사회에 사과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신뢰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대는 즉시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푸제남은 귀향합니다. 작전실이 술렁였습니다. 홀로그램을 봤습니다. 정말로 푸제남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남쪽으로 향했죠. 상하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이 물러선 겁니다. 세계 각국이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영국 총리가 말했습니다. 진실의 승리입니다. 역사의 정의가 구현됐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축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호주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택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한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경제협력을 제안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국 경제를 돕겠습니다. 이것이 이웃의 도리입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의 품격,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하다. 워싱턴 포스트도 썼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 힘으로 이기고 품격으로 감동시키다. 영국 가디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새 기준.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성숙함.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아버지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뉴스 봤니? 네, 아빠. 아버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할아버지가 옳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미안하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도 몰랐어요. 우리 모두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야. 네, 분명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평택 바다를 다시 봤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밤하늘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바다였습니다. 한국처럼요. 3주가 지났습니다. 2025년 4월 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특별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유엔 총회장은 엄숙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파란색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유엔의 공식 입장입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6개월간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347개 문서, 중국이 제시한 83개 문서, 일본의 자료, 그리고 제3국 자료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센카쿠 열도의 역사적 연고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조작된 자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유엔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관할로 인정합니다. 단,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이 공동으로 역사 연구를 계속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이 여도는 명확히 대한민국 관할 해역입니다.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기립박수가 일어났습니다. 187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6개국만 앉아 있었죠. 저도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죠. 그 풍격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성과는 국제사회의 몫입니다. 겸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15년 전부터입니다. 2010년 센카쿠 분쟁 당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15년이요? 네.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15년간 침묵하며 준비한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어도를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저를 초대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헬기를 탔습니다. 남쪽으로 2시간을 날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죠. 기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4층 건물이었고 각종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원 12명이 상주하고 있었죠. 기지 책임자가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양을 연구합니다. 기후, 해류, 수온, 생태계, 모든 걸 관찰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수평선이 둥글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엔 작은 추모비가 있었습니다. 새로 세운 거였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비석이었죠. 비문을 읽었습니다. 이어도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아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어도를 연구하고 지킨 사람들의 이름이었죠.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슨, 제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1953년 할아버지께서 이 해역을 조사하셨습니다. 미 해군 측량 임무였죠. 할아버지는 이 암초를 발견하고 한국에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어도와 관련 있었다는 걸. 할아버지는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이 암초가 한국 관할이라고 명시하셨죠. 그 보고서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70년 전에요. 그리고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깁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진실이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선물을 건넸습니다. 액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쓴 보고서 원본이었습니다. 1953년 작성된 문서였죠. 이어도 암초는 한반도 대륙붕 위에 있다. 따라서 한국 관할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똑바로 쓴 영문이었죠. 저는 그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세대를 뚫고 오릅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오늘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조용한 힘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움직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당신은 70년 전 진실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심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알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조용하지만 강하다고, 준비하는 나라라고. 할아버지, 오늘 제가 이어도에 다녀왔습니다. 당신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봤습니다.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심은 진실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세계가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지켜주셔서, 한국을 믿어주셔서. 이제 저도 압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손자 제임스 드림. 편지를 다 쓰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빛났습니다.
건물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도시였습니다. 며칠 후, 전 세계 언론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승리, 품격이 힘을 이기다. BBC가 썼습니다. 21세기 외교의 교과서, 대한민국의 전략. 뉴욕타임스 일면 기사였습니다. 동중크의 평화를 되찾은 나라, 한국의 15년 준비. 워싱턴 포스트 칼럼이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소리치지 않는다. 한국이 보여준 성숙함. 가디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우아한 승리. 무력 없이 진실로 이기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한국이 바로 이거였구나. 조용하지만 준비하는 나라. 떠들지 않지만 강한 나라. 복수하지 않고 품격을 지키는 나라. 진실이 승리한다고 믿는 나라. 32년 외교관 생활 끝에 저는 배웠습니다. 가장 강한 힘은 소리가 없다는 것을. 가장 깊은 준비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장 위대한 승리는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걸 가진 나라라는 것을.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진실을 위해, 다음 승리를 위해, 세상이 놀랄 그날을 위해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것이 한국입니다. 그것이 제가 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출신 국제 전문가 제임스 윌리엄슨이 32년간 숨겨진 동중국해의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오해했으며 손자는 마침내 깨달았죠. 세대에 걸친 여정 끝에 한국의 품격과 준비된 힘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